비에 젖은 교복 차림의 여학생이 떨리는 손으로 1,000원만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죄송한데 버스비가 1,000원이 모자라요. 준호는 규정을 들어 거절하려다 그 절망적인 눈빛을 보고 멈춰 섰어요. 자신의 마지막 점심값 1,000원을 꺼내며 엄하게 말했습니다. 다음엔 꼭 준비해서 와라. 이건 그냥 오늘만이다.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서울 외곽공단 마을의 새벽 4시 반. 낡은 알람 시계가 요란하게 울려댑니다. 박준호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어요. 58세의 몸은 알람보다 먼저 잠에서 깨어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6평 남짓한 원룸의 작은 창문으로 가로등 불빛이 스며들어 그의 주름진 얼굴을 희미하게 비춥니다. 또 하루구나. 준호는 무릎을 부여잡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아침마다 무릎이 뻣뻣했어요. 세면대 옆 작은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니 머리카락은 더욱 휘어졌고 눈가 주름은 어제보다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거울 한쪽 모서리에는 3년 전 아내 영희와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웃고 있는 영희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영희야, 오늘도 잘 다녀올게. 작은 부엌에서 라면 하나를 끓여 후루룩 먹었습니다. 김치는 이미 식어서 조금만 집어 먹었어요. 아들 민수는 새벽 3시에 들어와서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방문 틈으로 보이는 민수의 모습에 한숨이 나왔어요. 29살인데 아직도 취업 준비생이라니. 영희가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방황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고로 향하는 길, 준호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오늘 하루 생활비였어요. 점심값 5,000원, 저녁 반찬값 5,000원. 빠듯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버스 기사 월급으로는 이게 고작이었어요. 142번 준호 기사님, 오늘도 고생하십니다. 차고 관리소 직원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준호는 깍듯이 인사를 받으며 버스 열쇠를 받았어요. 20년 넘게 몰던 142번 버스. 낡고 지친 모습이 자신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방향 지시 등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는 건 준호의 습관이었어요. 승객들의 안전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백미러를 조정하고 동전통을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잔돈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어요. 딸랑딸랑. 동전통을 흔들어 보니 오늘도 정겨운 소리가 났습니다. 새벽 5시 정각. 첫 차 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정류장에는 벌써 몇 명의 승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장 야간 근무를 마친 김 아저씨, 새벽 배송 일을 하는 박 씨, 병원 간병을 하러 가는 이 할머니. 모두 준호가 얼굴을 아는 단골 승객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잔돈 준비해 주세요. 준호의 인사가 버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20년 넘게 해온 말이지만 여전히 정성스럽게 했어요. 승객들이 하나둘 올라타며 요금을 넣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00원, 500원, 100원. 동전이 요금함에 떨어지는 소리는 준호에게 일상의 리듬이었습니다. 기사님, 오늘도 안전 운전 부탁드려요. 단골 승객 김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백미러로 눈인사를 건네며 답했어요. 네, 걱정 마세요. 안전하게 모셔드릴게요. 버스가 시내로 향하는 동안 준호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새벽 방송에서는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그 애절한 멜로디가 버스 안을 채웠습니다. 준호는 가사를 따라 흥얼거리며 운전했습니다. 바람아 불어라 어디든지 내 마음 아픈 곳까지. 참, 인생이란 게 뭐 별건가. 그냥 돌고 도는 거지. 창밖으로는 새벽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아직 잠들어 있는 도시가 조금씩 깨어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로등이 하나둘 꺼지고 상점들의 셔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이 풍경을 수천 번도 넘게 봤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더욱 무거웠습니다. 며칠 전 회사에서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인공지능 자율주행 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직 시범 운행 단계지만 언젠가는 자신 같은 버스 기사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58살에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 준호는 핸들을 잡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20년 넘게 버스만 몰아온 손이었어요. 굳은 살이 박이고 주름이 깊게 패인 이 손으로 과연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 운행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준호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점심은 먹었니? 아직 안 먹었어요.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게요. 면접 준비는 어떻고? 아,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전화 너머 민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 준호는 차고 근처 작은 김밥 천국으로 향했습니다. 5,000원짜리 김치찌개 한 그릇을 주문했어요. 혼자 먹는 밥이 쓸쓸했지만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식당 텔레비전에서는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청년 실업률과 중년층 재취업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나라 중년층 재취업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고 나와 있네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준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같아서 밥맛이 없어졌어요. 오후 2시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와이퍼를 켜며 속도를 줄였어요. 비 오는 날엔 항상 조심해야 했습니다. 승객들도 우산을 챙기지 못해 비에 젖은 채로 버스에 오르는 일이 많았거든요. 다음 정류장은 중앙고등학교 앞입니다. 버스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준호는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으며 정류장에 정차했어요. 비 때문에 시야가 흐려져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운전해야 했습니다. 정류장에서 한 여학생이 뛰어왔습니다. 교복이 흠뻑 젖어 있었고 운동화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비에 젖어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가방을 머리 위에 올리고 뛰어온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어요. 후, 여학생은 버스에 올라타며 큰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여학생은 요금함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지갑을 꺼내 확인해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저씨, 죄송한데요. 여학생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준호는 백미러로 그 아이를 바라봤어요. 17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였는데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어요. 버스비가 1,000원이 모자라요. 여학생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손에는 1,000원짜리 동전 하나만 들려 있었어요. 버스 요금은 2,000원이었는데 1,000원밖에 없었던 겁니다. 준호는 평소라면 규정을 들어 무임승차는 안 된다고 말했을 거예요. 회사 규정도 있고 다른 승객들 눈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여학생의 떨리는 손과 젖은 운동화를 보니 차마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준호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했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는 승객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어떤 아저씨는 시계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 여학생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비에 젖은 교복, 낡은 운동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절망적인 눈빛. 뭔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도 어릴 때 버스비가 없어서 몇 시간씩 걸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 준호는 동전통에서 1,000원짜리 동전을 꺼내 여학생에게 건넸습니다. 자신의 점심값에서 빼낸 돈이었어요. 다음엔 꼭 준비해서 와라. 이건 그냥 오늘만이다. 준호는 일부러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듣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엄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학생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연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맨 뒷자리로 가서 조용히 앉았어요. 준호는 백미러로 흘끗 그 아이를 봤는데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기사님, 착하시네요.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괜히 민망해져서 헛기침을 했어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학생이니까요. 버스가 다음 정류장으로 향하는 동안 준호는 자꾸 백미러로 그 학생을 봤습니다. 가방을 꼭 끌어안고 앉아있는 모습이 왠지 마음에 걸렸어요. 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정거장을 지나자 여학생이 하차벨을 눌렀습니다. 내릴 때도 깎듯이 인사를 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비를 맞으며 뛰어갔습니다. 준호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빠도 저렇게 어려웠을 때가 있었지. 뒤에 앉은 중년 여성이 자녀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자신도 모르게 좋은 일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준호는 그 학생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눈빛이었어요. 슬프면서도 간절한 뭔가를 간직하고 있는 그런 눈빛. 자신도 어릴 때 그런 눈빛을 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운행 시간이 되자 비가 그쳤습니다. 준호는 창문을 조금 열어 시원한 바람을 마셨어요. 오늘 점심은 굶었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아 마음이 따뜻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민수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그 학생한테 왜 돈을 줬어요? 글쎄, 그냥 불쌍해서 그랬나 봐. 아빠도 돈이 넉넉하지 않은데 1,000원 정도야 뭐. 학생이 어려우면 도와줘야지. 민수는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아빠를 다시 보는 눈빛이었어요. 준호는 그 시선이 좋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준호는 아내 영희 사진을 봤습니다. 영희야, 오늘 좋은 일 했다. 넌 어떻게 생각해? 사진 속 영희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미소를 보며 잠들었어요. 꿈에서도 그 여학생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1,000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훗날 자신의 생명을 구해줄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그 비 오는 날로부터 7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142번 버스를 몰고 있었지만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65세가 된 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더욱 심해졌고 작년부터는 고혈압까지 생겼어요. 또 약 먹을 시간이네. 준호는 운전석 옆 작은 주머니에서 혈압약을 꺼냈습니다. 물통에서 물을 조금 따라 약을 삼켰어요.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꼬박겜박 챙겨 먹어야 하는 약이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했지만 요즘 받을 스트레스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회사 분위기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자율주행 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왔어요. 시범 운행이 시작된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준호 같은 베테랑 기사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준호 형, 들었어요?
내년부터 몇 개 노선에서 무인 버스 운행한다던데. 후배 기사 김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어쩌라는 건지. 아직 정년까지 몇 년 남았는데 벌써 걱정이에요. 준호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정년까지 아직 3년이 남았는데 과연 그때까지 일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는 세상이 오고 있었습니다. 집안 사정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수는 이제 36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변변한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몇 번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요즘에는 아예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민수야, 저녁 먹어라. 준호가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괜찮아요. 배 안 고파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하루 종일 굶을 수는 없잖아. 정말 괜찮다니까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도 자존심이 상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36살 성인 남자가 아직도 아버지 손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울지 이해했습니다. 준호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는 참 똑똑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하고 착하기까지 했습니다. 영희가 살아있을 때는 가족이 이렇게 흩어질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영희야, 민수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준호는 아내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영희가 있었다면 민수도 지금처럼 방황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의 빈자리는 아버지가 아무리 노력해도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준호는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였어요. 병원비, 약가, 생활비를 빼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민수가 용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아빠, 미안해요. 면접비 좀. 얼마나 필요해? 10,000원만요. 정말 10,000원만. 준호는 지갑에서 마지막 10,000원을 꺼내 민수에게 줬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솔직히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평소처럼 운전하던 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차고 어지러웠어요. 준호는 급히 길가에 버스를 세우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기사님, 괜찮으세요? 승객 중 한 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괜찮다고 손을 흔들며 물을 마셨어요. 몇 분 후 증상이 나아져서 다시 운전을 시작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준호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 왜요? 어디가 아파요? 오랜만에 민수가 방에서 나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더라.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서. 아빠, 건강이 우선이에요.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민수의 말에 준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이 걱정해주는 마음은 고맙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몇 일 후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도입과 함께 일부 노선의 기사들을 줄인다는 소식이었어요. 다행히 준호의 노선은 아직 해당 사항이 없었지만 언제까지 안전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그 1,000원을 아껴서라도 내 밥 사줬는데. 준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7년 전 그 비 오는 날 버스비가 모자란 여학생에게 준 1,000원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1,000원도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그 아이가 무사히 집에 갔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혹시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들었어요. 그날 밤 준호는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건강에 대한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창밖으로는 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7년 전 그날처럼 말이에요. 내일은 좀 나아질까? 준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오후 운행을 하던 준호는 갑자기 가슴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어요. 마치 누군가가 가슴을 꽉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시야가 흐려지고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간신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승객들의 비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기사님, 기사님,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빨리. 그 후의 일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어요. 눈을 떴을 때는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코에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어요. 어디선가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삐익, 삐익. 심전도 소리였습니다. 정신이 드셨군요.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돌려 목소리가 난 쪽을 봤어요. 30 초반으로 보이는 여의사가 차트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묶은 머리와 온화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죠? 준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목이 너무 말랐어요. 성모병원 응급실입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의사는 밝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 얼굴이 어딘가 낯익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인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이하은입니다. 순환기내과 전문의예요. 의사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하은. 그 이름도 어딘가 친숙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좀처럼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알고 있나요? 네, 연락드렸어요. 곧 오실 거예요. 하은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준호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심근경색으로 심장의 일부가 손상되었지만 다행히 응급처치가 빨라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셔야 해요. 스트레스를 줄이시고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답답했어요. 이제 버스 운전은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준호의 상태가 안정되면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민수가 매일 병문안을 왔지만 둘 다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은이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물 한 잔을 들고 있었어요. 물 좀 드세요. 많이 마셔야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하은은 물컵을 건네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친근한 느낌이었어요. 선생님 혹시 저를 어디서 보신 적 있으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꾸 그 얼굴이 낯익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은은 잠깐 망설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예전에 버스비가 모자랐던 학생이었어요. 순간 준호는 손에서 물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그것도 모르고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7년 전 비 오는 날이었어요.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버스비가 1,000원 모자라서 하은의 말에 준호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7년 전 그 비 오는 날
교복이 흠뻑 젖은 채로 버스에 올라탄 여학생. 떨리는 손으로 1,000원밖에 없다고 말하던 그 아이. 그때 그 아이가 당신이었다고?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작고 약해 보이던 아이가 이제 의사가 되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다니. 네, 맞아요. 저예요. 하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준호는 7년 전 그 아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의사가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하은은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학교를 그만둘까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어머니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더 이상 학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날 학교에서 자퇴서를 받아왔어요. 버스비조차 없어서 걸어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어요. 하은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아니, 선생님이 그 1,000원을 주시면서 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무슨 말? 다음엔 꼭 준비해서 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제게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다녀라는 의미로 들렸어요. 준호는 그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는데 그 아이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였다니. 그날 집에 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다고, 의사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일을 더 하시기로 했어요.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했고요. 하은은 그때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그 1,000원을 생각하면 힘이 났어요. 누군가 저를 믿어주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그저 동정심에 건넨 1,000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만나서 선생님을 도울 수 있게 되었고요. 하은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준호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내가 그런 일을, 세상에는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전혀 의미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어 주었던 거예요. 하은의 이야기를 들은 준호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그 1,000원이 정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니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어요. 기쁨보다는 오히려 부끄러움이 더 컸습니다. 하은은 그 작은 도움으로 의사가 되었는데 정작 자신은 여전히 이 꼴이었거든요. 선생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하은이 다음날 또 병실에 와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왜요? 정말 그런걸요. 난 당신에게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동전 하나 건넸을 뿐이에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자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그 1,000원으로 의사가 됐잖아요. 대단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버스나 몰던 늙은이고 이제는 그것도 못하게 됐어요. 준호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65세의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무능한 아버지, 아들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한 실패한 가장, 그런 자신이 누군가의 은인이라니 말이 되지 않았어요. 당신 같은 훌륭한 의사가 나 같은 사람을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 병원비도 걱정이에요. 이미 며칠째 입원해 있는데 돈이 얼마나 나올지. 아들은 취업도 못하고 있고
준호는 현실적인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병원비, 앞으로의 생계, 아들의 미래, 모든 게 막막했어요. 하은은 잠시 말없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건 그날의 1,000원 때문만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 기억나세요? 다음엔 꼭 준비해서 와라고 하셨잖아요. 준호는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별 뜻 없이 한 말이었어요. 그 말이 저에게는 희망이었어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준비하라는 격려로 들렸거든요. 그냥 규정상 하는 말이었는데, 하지만 저에게는 달랐어요. 그날 저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었거든요. 하은은 그날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저를 전혀 모르는 어른이 도움을 주면서도 다음을 생각하라고 하셨다는 게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구나 하고. 준호는 하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신은 전혀 그런 깊은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는데 선생님이 저에게 주신 건 1,000원이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난 여전히 선생님, 아드님이 몇 살이세요? 갑자기 하은이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36살이에요. 그럼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아드님은 29살이셨겠네요. 그때도 힘들어 하셨나요? 준호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7년 전 민수는 29살이었고 그때도 취업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어요. 네, 그랬죠. 그런 상황에서도 선생님은 저에게 1,000원을 주셨어요. 아드님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시면서도 말이에요. 하은의 말에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따뜻한 마음인지 아세요? 자신도 힘든데 모르는 학생을 위해 마지막 점심값을 내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그걸? 선생님 표정을 봤거든요. 그날 점심을 못 드셨죠? 제가 받은 1,000원이 선생님의 점심값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린 학생이 그런 것까지 알아챘다니. 그래서 더 감사했어요. 자신의 걸 포기하면서까지 저를 도와주셨으니까. 하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분이에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 준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아니 평범하지도 못한 실패한 인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날 밤 준호는 병실에서 혼자 퇴원을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하은에게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 같은 사람이 그런 훌륭한 의사에게 계속 폐를 끼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짐을 챙기던 중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던 겁니다. 선생님, 뭐 하세요? 마침 병실에 들어온 하은이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퇴원하려고요. 아직 안 돼요. 상태가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집에서 쉬면 돼요. 선생님, 하은이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당신한테 계속 폐를 끼칠 수는 없어요. 무슨 폐요? 저는 의사고 선생님은 환자예요. 당연한 일을 하는 건데 무슨 폐라는 거예요? 하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선생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준호는 하은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자신과 하은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난 정말 초라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그걸 몰라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래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준호의 눈물을 본 하은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병실 안에는 한동안 침묵만이 흘렸어요.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내일 오후에 잠깐 외출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외출이요? 네,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함께 가주시겠어요? 준호는 별다른 할 일도 없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하은은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중앙고등학교 앞 정류장이었어요. 7년 전 그날 하은이 버스를 탔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여기가, 네, 맞아요. 그날 제가 버스에 올랐던 정류장이에요. 낡은 시멘트 의자와 벽에 붙은 버스 노선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은은 휠체어를 의자 옆에 세우고 자신도 앉았어요. 선생님, 그날 제가 왜 버스비가 없었는지 아세요? 글쎄요. 그날 아침에 학교에서 자퇴서를 받아왔어요.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퇴서요? 네.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혼자 일하시는데 학비까지 감당하기 어려우셨거든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이 제 마지막 등교일이었어요. 선생님들께 인사도 드리고 친구들과도 작별 인사를 했죠. 그런데 왜 버스에 올라탈 때까지도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1,000원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준호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다음엔 꼭 준비해서 와라고 하셨죠. 네. 그 말이 저에게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다녀라는 의미로 들렸어요. 하은은 정류장 벤치에서 일어나 그날을 재현하듯 버스가 섰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여기 서서 버스에 올라탈 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바꿨어요. 정말요? 집에 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학교를 계속 다니겠다고,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학비를 벌겠다고. 하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아침에는 그렇게 포기한다고 하던 제가 갑자기 의지를 불태우니까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부터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새벽에는 신문 배달, 낮에는 학교, 저녁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말에는 과외도 했고요. 힘들었겠네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목표가 생겼거든요. 의사가 되어서 언젠가 선생님을 다시 만나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 하은은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단순히 1,000원을 주신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주신 거예요. 그때 마침 142번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20년 넘게 몰던 바로 그 버스였어요. 후배 기사가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저 버스를 보니까 어떤 기분이세요? 자랑스러워요. 준호는 의외의 답을 했습니다. 20년 넘게 안전하게 사람들을 모셨거든요. 그리고 당신 같은 훌륭한 사람도 만났고요. 선생님, 하은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영웅이에요. 제 영웅이라고요. 정류장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돌아봤지만 하은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7년 전 이 자리에서 제가 받은 건 1,000원이 아니었어요. 희망이었고 용기였고 새로운 인생이었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작은 친절이 정말로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았다니. 그럼 내 인생도 의미가 있었던 거겠지. 의미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인생이세요. 하은은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의사가 되었고, 이제 제가 선생님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인연이 어디 있겠어요? 준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실패작이 아니라는 걸.
비록 평범한 버스 기사였지만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어준 의미 있는 삶이었다는 걸. 선생님, 이제 당당하세요. 선생님은 제가 만난 가장 훌륭한 분이에요. 저녁 노을이 정류장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마음도 그 노을처럼 따뜻해져 있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긍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은 씨. 정말 고마워요. 준호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하은도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두 사람은 그 정류장에서 한참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7년 전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말이에요. 정류장에서 돌아온 후 준호는 한결 밝아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은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인생이 의미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병실에서도 웃음소리가 들렸고 민수도 아버지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아빠,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응, 좋은 일이 있었거든. 준호는 민수에게 하은과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7년 전 그 비 오는 날의 이야기, 그리고 그 학생이 지금 자신을 치료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이에요. 정말요? 세상에 그런 일이. 민수는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평소 자신을 초라하다고 여기던 아버지가 누군가에게는 영웅이었다니. 처음 알았어요. 아빠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구나. 별거 아니야.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지.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며칠 후 준호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은은 매일 병실에 와서 상태를 점검하고 퇴원 후 주의사항을 설명해 줬습니다. 약은 꼭 시간에 맞춰 드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정기적으로 검진도 받으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하은 씨. 천만에요. 저야말로 선생님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경, 준호는 갑자기 극심한 가슴 통증을 느꼈어요. 첫 번째 심근경색보다도 더 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간호사. 준호는 간신히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곧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응급 상황임을 파악한 후 즉시 하은에게 연락했어요. 선생님. 하은이 급히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는데 집에서 급히 달려온 모습이었어요. 심전도 확인해 보세요. 혈압은? 혈압 60에 40, 심박수 불규칙합니다. 간호사가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하은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재경색이었습니다. 더 위험한 상태였어요. 수술실 준비. 지금 당장. 하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전문의로서의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서도 하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은 씨. 네, 제가 여기 있어요. 꼭 살려드릴게요. 준비가 완료되자 준호는 응급수술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민수도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수술실 앞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 우리 아버지 괜찮을까요? 민수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다른 의료진이 답했어요. 이하은 선생님이 우리 병원 최고의 심장 전문이에요. 믿고 기다리세요. 수술실 안에서 하은은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심장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혈관이 여러 곳에서 막혀 있었고 심장 근육의 손상도 컸습니다. 선생님, 혈압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에피네프린 추가 투여하고
심장 마사지 준비하세요. 하은의 손은 떨리지 않았지만 마음은 다급했어요. 절대 잃을 수 없는 환자였거든요.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은인을 자신의 손으로 구해야 했습니다. 선생님, 이번엔 제가 그 1,000원을 돌려드릴 차례예요. 하은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수술에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 5시. 수술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민수는 수술실 앞 의자에서 잠들었다가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몇 번이나 수술실 불빛을 확인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수술실 안에서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안정합니다. 제세동기 준비. 심장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려댔어요. 준호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충전 완료. 클리어. 전기 충격이 가해졌지만 심장은 뛰지 않았어요. 하은은 당황하지 않고 심장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규칙적으로 심장을 압박하며 하은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선생님 깨어나세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한 분, 두 분이 지나갔습니다. 하은의 팔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다시 한번 제세동. 충전 완료. 클리어. 삐익. 삐익. 심장 모니터에서 다시 규칙적인 박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예요. 돌아왔습니다. 수술실 안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어요. 하은은 땀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혈관 재개통 성공했습니다. 이제 봉합하겠습니다. 수술이 끝난 건 새벽 6시였습니다. 5시간의 대수술이었어요. 하은은 지친 몸을 이끌고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괜찮나요? 네,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다만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하은은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은은 중환자실로 이송되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숨을 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었어요. 그날 밤 하은은 준호의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번엔 제가 그 1,000원을 돌려드렸어요. 제 손으로 선생님을 살려드린 거예요. 준호는 의식이 없었지만 하은의 진심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의식을 되찾은 건 수술 후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눈을 뜨니 하은이 침대 옆에 앉아 차트를 보고 있었어요. 며칠 밤을 꼬박 세운 듯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지만 준호가 깨어나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정신이 드셨군요. 여기가 또 병원인가요?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네, 재수술을 받으셨어요. 이번엔 정말 위험했지만 잘 이겨내셨어요. 하은은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약속드렸잖아요. 이번엔 제가 그 1,000원을 돌려드리겠다고. 준호는 하은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몸은 약해졌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하은 씨. 정말 고마워요. 몇 주간의 회복 기간을 거쳐 준호는 다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에는 무리가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버스 운전은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이제 일을 찾아볼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을 계기로 민수도 많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방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하은이 준호를 배웅하러 왔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정기검진 꼭 받으세요. 약도 거르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은 씨도 몸 챙기세요. 의사라고 무리하면 안 돼요. 네, 걱정 마세요. 두 사람은 병원 로비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7년 만에 다시 만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진다는 게 신기했어요. 집에 돌아온 준호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버스 운전은 할 수 없었지만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하은과의 인연을 생각하며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마트에서 일하던 중 준호는 작은 쪽지를 하나 만들어 계산대 옆에 붙였습니다. 오늘 당신의 1,000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지 모릅니다. 며칠 후 한 대학생이 마트에 왔습니다. 라면과 우유를 사려고 했는데 돈이 조금 모자랐어요. 죄송해요. 1,000원이 부족한데. 그 학생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준호는 망설이지 않고 1,000원을 꺼내 건넸어요. 괜찮아요. 다음에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학생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7년 전 하은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버스비가 모자란 할머니, 문구류를 사려던 초등학생, 병원비가 부족한 아저씨. 준호는 그때마다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민수도 드디어 작은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정직한 일이었어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를 보면서 배웠거든요. 남을 돕는 마음을 말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노력한 결과지.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의사 선생님을 도와준 이야기를 듣고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준호는 아들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몇 달 후 하은이 마트에 찾아왔습니다. 준비해온 과일 바구니를 들고 말이에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머, 하은 씨. 어떻게 여기까지? 선생님이 여기서 일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안부 인사도 드릴 겸해서요. 두 사람은 마트 앞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세요. 하은이 계산대 옆에 붙은 쪽지를 가리켰어요. 오늘 당신의 1,000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지 모릅니다. 정말 멋진 문구네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당신한테 배운 거죠. 저한테요? 1,000원의 진짜 의미를 알려준 건 당신이잖아요.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하은은 감동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아직도 남을 도우려고 하시다니. 이제 돌고 도는 거죠. 내가 받은 만큼 남에게도 주는 거예요. 그날 저녁 준호는 퇴근길에 예전에 몰던 142번 버스를 타고 집에 갔습니다. 새로운 기사가 운전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잔돈 준비해 주세요. 그 기사의 인사를 들으며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20년 넘게 했던 말이었거든요. 버스가 중앙고등학교 앞 정류장을 지날 때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년 전 하은이 서 있던 그 자리였어요. 그리고 며칠 전 하은과 함께 앉았던 벤치도 보였습니다. 참, 인생이란 게. 준호는 중얼거리다가 멈췄습니다. 더 이상 그냥 돌고 도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알고 있었거든요. 인생은 서로 도우며 아름답게 이어지는 거라는 걸. 집에 도착해서 준호는 아내 영희의 사진을 봤습니다. 영희야, 우리 인생 나쁘지 않았지? 하은이 같은 훌륭한 사람도 만났고 민수도 이제 제대로 된 것 같고. 사진 속 영희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내일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품으면서 말이에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어요.
준호의 심장은 여전히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말이에요.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